승자와 패자, 어떻게 하면 긍정의 행보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일을 이어갈까? 어떻게 하면은 삐아분 상수로 세워진 나라가 어떻게 긍정 문화로 변해든가? 요즘엔 패자라는 말이 아주 멸시적인 말로 쓰이다 보니 현명한 판단에 대한 교훈을 얻어서 전 삶의 실패들마저 잊어버리고 싶어지기 십상이다. 지금까지는 슬픔에 또 갈망에 숨겨진 풍부함을 살펴봤으니 이제부터는 한 걸음 물러나서 우리 사회가 이런 감정을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들어보자. 앞으로 이번 챕터와 다음 챕터에서는 미국 긍정문화가 종교에서부터 정치일까지 어떤 역사를 걸어왔고 현재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짚어보고 이 긍정문화가 다른 사회들과 비교해서 어떤지도 알아보자. 그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 미국의 경제발전을 들여본 다음 긍정문화가 직장에 미친 영향과 더불어서 영향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자. 모든 탐색 과정은 선도적인 실천과 학자들의 통찰을 바탕으로 삼고 있으며 그중에는 하버드 의과대학 심리학자이자 대표적인 경영서상의 서전 DVD의 획기적인 연구도 포함되어 있다. 슬픔과 갈망을 부정하는 미국 문화. 서전은 겨우 15살 때 42세의 아버지가 결정암을 진단받았다. 이때 보는 사람마다 모두 이 말을 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모든 게 잘 될 거야. 그래서 병마가 아버지의 몸을 서점이 망가뜨릴 때도 병세가게도 가다는 판명이 내려졌을 때도 서전은 모든 게 잘 될 것처럼 행동했다. 아버지가 내려갈수록 쇠약해지는 와중에도 의연하게 지켜봤다. 그러다가 오늘의 금요일 등교하려는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작별 인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전해 주었다. 가족은 정서적으로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평상시에 신중하고 침착한 사람이었던 서전의 아버지는 짧은 병치리 기간 동안에 긍정성을 잃지 않고 신을 믿으면 병이 나을 거라고 믿었다. 긍정성이 부족하면 믿음이 부족한 걸 드러내면 죽게 될 거라고도 믿었다. 자신의 긍정성에 대한 증거로 생명보험을 해약하기까지 했다. 성인이 된 이후에 내내 납입해왔던 보험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0주가 지나자 가족은 산더미같이 빚이 쌓이게 되었다. 하지만 이후로 몇 달 동안에 서전은 미소를 머금고 다녔다. 모든 사람이 그러기를 원한다고 생각했다. 낙관적이고 씩씩하게 지냈고 괜찮아 보였다. 때때로 선생님과 친구들이 잘 지내고 있냐고 물어도 늘 괜찮다고 말했다. 서전은 기질적으로 활달했다. 괜찮은 방면으로는 일거견이었다. 정말 잘 지낸 거야? 하고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 서전 자신에게도 그런 말을 묻지 않았다. 서전 오로지 음식을 통해서 슬픔을 드러냈다. 폭식을 했다가 억지로 토하고 또 폭식을 했다. 파랑형태에 그 일이 없었다면 서전은 언제나 마냥 이런 식으로 지냈을지 모른다. 파랑현정의 선생님이 어느 날 서전의 학급에 빈 공책들을 나눠주었고 공교롭게도 이 선생님 역시 어릴 때 부모를 잃은 사람이었다. 거기에 글을 써보렴. 너희의 삶에 대해서 사실대로 적어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하며 다정하면서도 꿰뚫어 보는 듯한 푸른 눈으로 서전을 응시했다. 아무도 그 글을 읽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써봐. 서전은 선생님의 그 말이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무도 그래서 나는 내 슬픔과 고통을 진심으로 드러내는 길로 유도되었다. 서전은 자신의 엄청난 상실로 그 상실의 고통에 대해서 매일 글을 썼다. 이렇게 적은 일기를 선생님께 드리면 선생님은 언제나 어떤 색연별로 그렇구나. 하지만 이게 바로 너의 이야기라고 말하듯이 글을 써 돌려주었다. 선생님은 서전의 감정을 부정하지도 북돋아 주지도 않았다. 그저 주기만 했다. 하지만 서전에게 글쓰기는 러브레터였대요. 서전 본인이 이름 붙인 그대로 이 러브레터는 혁신이나 다름없었다. 비인공책을 통해서 펼쳐진 혁신이었다. 자신의 정신을 거저해서 강하고 유연하고 즐겁게 만들어주고 일생의 직업까지 결정해준 혁신이었다. 그런데 이 긍정의 행포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왜 서전의 아버지는 맹목적인 낙관적으로 한껏 싸워야 한다고 믿었던 것일까? 그리고 아버지와 사위란 딸은 왜 그렇게 미소를 짓고 다녀야 한다는 압박에 짓눌렸던 것일까? 그 답은 미국 문화의 자신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스스로 승자나 패자로 여기도록 다혈질 담즙질의 행동으로 자신이 승자 그룹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굳히긴다. 이런 태도는 대체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삶의 무수한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긍정의 행보에서 벗어나 공책의 형신을 맡게 된 수준의 이야기는 미국 문화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나아가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이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의 이야기이다. 달콤 씁쓸함의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특히 더 해당되는 얘기일 테지만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고유의 슬픔과 갈망을 부정하는 사회에서 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알려주는 이야기다. 최근에 나는 내 10대 시절의 사진 몇 장을 훑어봤다. 내가 졸업한 무도회와 대학 파티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사진들을 찍었던 순간의 내 마음이 어땠는지를 기억한다. 사진 속 포즈 그대로 즐거울 때도 있었지만 웃음의 가식적일 때도 많았다. 사춘기 때는 다 그런 시기지 않느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동미로 출신 남자 친구를 사귀었을 때의 경험에 따지면 그렇지 않다. 그때 남자친구가 자기의 10대 시절 앨범을 보여준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그와 그의 친구들, 고등학교 때의 여자친구가 입을 비쭉 그리거나 찡그린 얼굴로 사진을 찍은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앨범을 넘길 때마다 그런 포즈들을 취하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멋진 포즈였다. 레너드 코헨도 그 친구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다. 미국인들은 지구상의 그 어떤 사회보다도 더 많이 웃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많은 사회에서 행복함을 드러내는 것이 불운을 불러온다고 믿으며 그런 식의 내색을 이기적이고 경박하고 시시한 마음이라 심지어 사악한 마음의 암시로 여기기도 한다. 라디오 프로그램이자 팟캐스터인 인비저 빌리아에 따르면 맥도날드가 러시아의 제1호점을 열었을 때 현지 직장인들은 그곳 직원들의 명랑한 모습에 당혹스러워했다. 이 미국적인 미소는 뭐지 하는 반응들이었다. 한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다. 사는 게 고역이라 우리는 모두 삶에 진지해요. 우리는 늘 미국의 미소가 좀 거리졌어요. 내 생각에는 러시아 사람들이 거리했던 이유는 그런 미소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진심일 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동안 감춰져 있다가 최근에 갑자기 드러나 있듯이 사실 미국은 다른 나라 시민들보다도 덜 행복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덜 행복하다. 코로나 터지기가 이전부터 또 우리의 정치적인 분열이 심화되기 이전부터도 미국인의 약 30%가 불안감에 시달렸고 국립정신연구소에 따르면 20%가 평생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의 문화적인 의식들은 비영속적인 슬픔을 수용하기보다는 탄생을 축하한다. 미국은 멕시코의 죽은 자들의 날처럼 거인이 된 조상들을 기리지 않는다. 티베트의 수도승들은 아침까지 죽어 있는 것일 수 있음을 기억하기 위해 밤에 자신의 물컵을 뒤집어 놓지 않는다. 일본인들은 이날이 신사에서 나무판에 소원을 적어서 비바람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불완전함을 나바호처럼 어록으로 짜놓거나 일본인들은 와비사비라는 예술 형태처럼 독일어 굽거나 하지 않는다. 심리학자 비르 헐럼과 잔자의 연구에 따르면 심지어 좋은 카드를 보낼 때조차 슬퍼할 권리를 부정한다. 독일 조문 카드는 흑백 디자인과 깊은 슬픔 속에서의 어떤 말로도 무거운 마음을 들어드릴 게 없다는 문과가 특징인데 반해 미국의 조문 카드는 다채로운 세계의 사랑은 반복된다, 기억된다, 기억이 연이 되어질 것이라는 명료한 문구가 특징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우리는 탄생과 부활에 초점을 맞춘다. 예전에 책에서 읽었는데 어떤 부족의 어머니들은 아들이 청소년기가 되면은 떠나보낼 준비를 하기 위해 매년 소중한 명절을 포기해야 했다. 내 두 아들은 이 글을 쓰는 현재 10살과 12살이다. 우리 가족이 이런 의식을 행한다면 나는 13살이 될 아들들을 떠나보낼 준비를 하기 위해 뭘 단념하고 하고 싶을까? 수년 동안 이 질문을 놓고 고민한 끝에 나는 사실은 그렇다라고 답이 얻어질 것 같다고 얘기해 되었다. 오직 승자만 인정하는 씁쓸한 미국 역사.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은 풍부한 자원의 땅, 무한한 개척지의 길이 황금으로 깔린 나라. 하지만 미국은 씁쓸한 이야기들은 이런 달콤한 환상 아래에 묻어왔다. 이런 대체 역사의 한 사례가 독립선언서다. 사실 이 문서는 반역 제의의 처벌을 감수하고 쓰여졌고 바브라 에런 라이크의 책에서 썼듯이 서명자 대다수가 전쟁으로 자신의 목숨과 사랑하는 이들의 재산을 잃었다. 아프리카 원주민의 삶과 문화의 말살 역시 또 하나의 사례다.
노예들의 피와 눈물, 국가적인 큰 비극과 죄, 그 파도가 여전히 우리의 연안으로 물려와서 눈물의 바다와 흠뻑 적셔진 역사도 있다. 이런 대체 역사는 남북전쟁까지 휩쓸고 있다. 하버드 대학교 역사학자 파우스트에 따르면 남북전쟁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유례가 없는 엄청난 수의 사망자를 냈다. 사망률이 제2차 세계대전의 6배에 달해서 현재 인구 기준으로 약 600만 명의 규모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기근과 대량 흑사를 피해서 이 땅에 거주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 이민해온 수많은 이들의 공포 또한 무치원 역사의 사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대대로 이월되어서 정신 속으로 가정 속으로 전체적인 통일체로 스며들었다. 최후의 후성 예전학의 발달을 통해서 암기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런 경험들이 DNA 발현을 통해 대물림되면서 낙관적이야 명랑함을 갖도록 키워질 미국 태생의 아기들에게 옛 트라우마에 대한 세포의 기억이 암화되는 혼란을 야기했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긍정의 형태는 어느 정도는 정당하게 평가되지 못한 역사적인 뿌리에서 기인한다. 원래 주도적인 미국 문화는 뉴 잉글랜드에 들어온 백인 정착민들이 세운 것으로 갈병제의 신자가 반영된 이 문화에서는 천국은 존재하지만 운명지어진 자들만 갈 수 있었다고 믿었다. 지옥은 무시무시한 곳이었다. 툭하게나 악몽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한둘이 아닐 정도로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났다. 이런 운명 예정설의 신조하에서는 천국이나 지옥 중에 하나의 배정받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다. 오로지 할 수 있었던 이런 부단한 노력을 통해 자신이 천국에 갈 운명임을 증명해 보이는 것뿐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땅을 걸고 부을 깨끗이 청소해야 했고 쾌락을 위한 쾌락을 추구해서는 안 되었다. 슬픔이나 기쁨의 여지도 없이 자신이 천국에 올라가는 편도로 가진 성자에 드는지를 증명해 필요성밖에 없었다. 미국 문화를 휘어잡고 있던 갈병제의 장악력은 상급적인 평창시대인 19세기를 거치며 느슨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인들은 이제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초기 정착민의 말대로 초기 정착민들은 여수와 야만인으로 등실거리는 무섭고 황량한 항무지였던 텅 빈 개척지 대신에 창밖으로 도로와 철도가 내다 보이는 곳에서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갈병제는 사업이라는 새로운 국가적인 종교로 대체되어 천국이나 지옥의 군 운명이 아니라 지상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는 자의 운명이 정해졌다. 이 배자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수백 년 전부터 쓰여온 말이었으나 이제는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되었다. 16세기는 단순히 손실을 입은 사람을 의미했는데 산다지에 따르면 19세기 미국인에게 패자는 악취를 띠는 말이 되었다. 패자는 곧 나고자로 인식되었다. 온라인 어원 사진에 따르면 실패가 습관화된 불행한 사람을 의미하게 되었다. 우리가 챕터 1에서 살펴봤듯이 다른 사람의 불행은 연민을 일으켜 마땅하며 연민을 뜻하는 단어도 고통을 함께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제는 패자라는 말이 연민이 아닌 경미를 일으켰다. 내면의 가치와 외부의 부를 연결지으려는 이런 시도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상업적인 성공이라는 것이 잡힐 때 잡히지 않는 속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었다. 실패의 원인이 점차 영혼의 결함으로 돌려졌다. 1822년에 인간의 통제력 밖에 있는 원인으로 실패한 이들도 있으나 이런 무리는 비교적 적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다지의 말대로라면 패자는 국민 부기면이었다. 에머슨은 1842년의 일기에 실패하지 않을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다. 사람의 행운과 불운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고 그것을 돈을 버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속담을 적어 넣었다. 신사상운동은 원래 병을 치유하는 정신력에 주안점을 뒀으나 19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세속적인 성공을 이루어내는 정신력으로 초점이 옮겨졌다. 제임스는 신사상운동이 슬픔을 쫓아내준다는 견해도 밝혔다. 저기에서 이완의 복음과 걱정은 그만 운동에 대한 얘기와 아침에 옷을 갈아입으면서 그나라의 모토로 스스로에게 젊음, 건강, 활기를 되뇌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들려온다. 많은 가정에서 날씨에 대한 불만이 금지어가 되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불쾌한 기분을 말하는 것이나 일상의 불편함과 생활 속의 가벼운 질환을 대단한 일처럼 여기는 것을 안 좋은 행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아이들도 강제적인 쾌감에 길들여졌다. 1908년에 보이스카우트에서는 단원들에게 인생의 밝은 면을 찾아 모든 일을 쾌활하게 행하도록 훈련시켰다. 아이들은 슬픔을 감추도록 주의받기도 했다. 일단 억지로라도 웃음을 짓고 휘파람을 불면은 괜찮아지게 된다. 단어는 웃음을 띠고 휘파람을 불면서 다니도록 한다.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특히 위험한 순간일수록 더 자신의 기분도 북돋우고 다른 사람들의 기분도 북돋게 한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부의의 초기에 가장 집요하게 적용되었다. 1910년 자기소양 통진광대의 광고에는 부정한 느낌을 한 패자의 모습을 보여주며 당신도 혹시 부적응한 자인가요? 라는 광고 문구를 넣었다. 또 다른 광고에서는 승자의 모습을 담으며 다음과 같은 문구를 넣었다. 앞서 나가는 남자는 코펜하이머를 담는다. 1930년대에 이르자 나폴레옹 힐의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같은 자기 수양 서적들이 초대박 베스트셀러에 올라서 수백만 부가 판매가 되었다. 베스트셀러